숫자는 총알보다 날카롭고 전쟁보다 무겁습니다. 600억 달러 종이 위에 적힌 하나의 수치 같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땀과 기술이 응축된 심장, 그리고 세계 균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추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을 움켜쥔 손이 흔들리자 믿었던 동맹이 가장 먼저 당황했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세계는 물었죠. 누가 이 거대한 판을 흔드는가?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믿으십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절대 믿지 않습니다. 475명, 2025년 9월 4일 새벽 1시간 만에 체포된 숫자입니다.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죠. 어제까지는 파트너였습니다. 오늘은 범죄자가 됐습니다. 국제기술 컨설턴트, 차세대 에너지 전문가, 글로벌 R&D 총괄들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70년 혈맹이요? 새벽 1시간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포머드 맥과이어 20년간 국제분쟁 현장을 누빈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시리아 알레포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취재했죠.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는 포격 속에서 생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조지아 공장 앞에서 본 광경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 땅이었으니까요. CNN, BBC, 로이터, 제가 기고해온 매체들이 모두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진실을 다 알지 못했죠. 저만이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헬기 소리가 제 잠을 깨웠습니다. 날카롭고 위협적인 울림이었죠. 마치 아파치 헬기가 적진을 공습할 때 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20년간 현장을 누빈 기자의 본능이었죠. 호텔 창문을 열고 내다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검은 SUV들이 현대차 공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최소 3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마치 적군 기지를 급습하는 것처럼 완벽한 포위망이었죠. 저는 급히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적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12조 원을 투자한 미래 공장이었죠. 8,000개 일자리를 만든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제조업이 만나는 성공 모델이었는데 지금 그 공장이 범죄 현장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터져나온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었고 무장한 요원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갔죠. 완전 무장한 스와팀까지 동원됐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봉쇄돼 있었고 언론 접근도 통제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공장을 취재하면서 익혀둔 우회로였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줄지어 끌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중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수갑에 묶인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터리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바로 그때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인 아내가 FBI 요원에게 매달리고 있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냉정했습니다. 지금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믿음이 새벽 1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의도가 있었습니다. 332명의 한국인,
H1B, L1, O1 비자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온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용의자가 됐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미국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방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과연 동맹국이 할 일입니까? 저는 그때부터 진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체포 과정은 신속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고 냉혹했죠. 475명이 1시간 만에 모두 연행됐습니다. 그 효율성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작전이라는 게 명백했고, 저는 FBI 현장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들이 무슨 혐의로 체포된 건가요? 답변은 예상대로 간단했습니다.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체포된 한국인들이 모두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라는 것이었죠.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자, 반도체 설계자, AI 알고리즘 개발자, 자율주행 시스템 엔지니어,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분야들 말입니다. 12조 원 투자, 8,000개 일자리, 첨단 기술 협력,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죠. 70년 동맹의 무게가 새벽 1시간의 작전보다 가볍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공장 앞에 남겨진 건 가족들의 눈물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 아빠를 잃은 아이들, 그들의 절망이 새벽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배신감이었죠. 믿었던 동맹국에게서 받은 배신의 무게 말입니다. 저는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죠. 미국이 원하는 건 협력이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었을까요? 왜 332명이나 됐을까요? 왜 하필 첨단 기술 분야였을까요?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말입니다. 특혜는 없다는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장냈습니다. 백악관 앞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대답을 읊는 것 같았죠. 12조 원 투자요? 8,000개 일자리요? 70년 동맹이요? 그 모든 게 단 한 문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차가운 공기가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사라졌을 뿐이었죠. CNN 본사 뉴스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붉은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죠. 한국 기술자 332명, 체포, 동맹국 전문가들 범죄자 취급. 그 자막들이 마치 한미동맹의 사망선고서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의 동료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이런 적은 처음이야. 포머드,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폭스뉴스에서는 이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애매한 위치에 있다. 한 전문가가 말했죠. 한국 기술을 확보하는 게 미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조지아 현지에서는 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가족들이 공장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아내들, 아이들, 부모들까지 그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이었죠. 공장 앞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접근이 통제되고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제 휴대폰으로 날아왔습니다. 한국 첨단 기술자. 대량 체포 배경은? 뉴욕 타임스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 카드 사용 한 정치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깝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인질로 잡는 게 이게 맞습니까? 70년 혈맹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들은 오히려 지지하는 논조였죠.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한다.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 앞으로 몰려들었죠.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부모들, 형제들, 친구들까지 그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나요?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FBI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한국 영사관에서도 뚜렷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외교적 수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거죠. 한국의 기술력을 손에 넣으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 특혜는 없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동맹도 특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필요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12조 원 투자와 8,000개 일자리, 그리고 332명의 기술자들. 이 모든 것들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곧 깨닫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현대차 본사 67층 회의실, 그곳에서 한국 기업사 최대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죠.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살벌한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분노로 말입니다. 12조를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쇠사슬이었습니다. 현대차 북미 총괄 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이건 동맹이 아니라 모독입니다. 저는 현대차 관계자를 통해 그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332명의 기술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투자액 55억 달러, 엘라베마 공장 투자액 47억 달러, 텍사스 배터리 공장 투자액 38억 달러, 총 140억 달러, 한화로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한 임원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미국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다른 임원도 거들었죠. 70년 동맹이라더니 하루아침에 우리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들어왔죠. 평소보다 훨씬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상황 보고 받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회장님, 미국 정부에서 공식 사과 요구하시겠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답은 예상과 달랐죠. 사과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카드가 등장한 순간이 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이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거든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했었습니다. 30만 대 생산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기했죠. 연간 매출 1조 원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러시아 복귀요? 한 임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 반응이 어떨지.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단호했죠.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저는 그 순간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 최대 기업이 러시아 복귀를 고려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었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미국 내 7개 프로젝트를 모두 재검토하겠습니다. 북미 총괄이 보고했죠. 조지아, 엘라베마, 텍사스 외에도 계획 중인 4개 프로젝트가 더 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일시 중단입니까? 아니면 완전 취소입니까? 또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답변이었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범죄자 취급받는 곳에 더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회의 후 현대차 관계자와 따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였죠.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러시아 복귀가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입니다. 그의 답변이었죠. 이미 러시아 측과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어요. 그들도 우리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한편 조지아 현장에서는 더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엔지니어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 종일, 이틀째, 사흘째, 그들의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이정민 씨의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단지 연구하러 온 건데 왜 죄인처럼 끌려가야 합니까?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말했죠. 한국에서 20년간 자동차 엔진 연구한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그녀의 8살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일 했어? 순진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박현수 씨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급히 날아왔습니다. 70대 노부부였는데 아들 걱정에 잠도 못 잔다고 했죠. 아들은 배터리 전문가예요. 대학에서 교수도 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동맹국이 할 일입니까? 현대차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공문이 각 계열사로 발송됐죠.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 계획 재검토, 기존 프로젝트 진행 속도 조정, 대안시장 확대 검토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까지 현대차 그룹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시장을 찾겠다는 신호였죠.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국 투자 재검토, 헤드라인이 나가자 미국 주식 시장이 요동쳤죠. 현대차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실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와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현대차 측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석방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대차 임원과 또 다른 통화를 했습니다. 러시아 복귀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죠.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죠.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차 복귀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70년 동맹의 균열이 러시아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죠. 지정학적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동맹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는 공식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만 반복했죠. 동맹국의 항의도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 검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안을 찾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332명의 한국인을 체포한 순간 12조 원 투자와 8,000개 일자리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죠.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600억 달러,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 땅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총액입니다. 현대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LG, SK까지 한국의 모든 대기업이 미국에 베팅했던 거죠. 그 심장을 쥐고 있던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오스틴 말이죠. 170억 달러를 투자한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제조업의 핵심을 쥐고 있었거든요.
오스틴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택시기사도 제가 한국 관련 기자라는 걸 알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삼성 오스틴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였죠. 170억 달러가 만들어낸 거대한 성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었죠. 공장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였죠. 조지아 사태 이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공장에 한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핵심 기술진의 80%가 한국인이에요. 그의 답변이었죠. 이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입니다. 자신들의 심장을 스스로 찌른 격이었거든요. 저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대 농장주 존 밀러 씨가 말했죠. 우린 한국 엔지니어 덕분에 먹고 살았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말이 안 돼. 밀러 씨의 농장은 삼성 공장 덕분에 땅값이 10배 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가 살아났어요. 그가 설명했죠. 이제 와서 그들을 쫓아낸다고요? 미친 짓이에요. 식당 주인 마리아 가르시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단골이에요. 그녀가 말했죠. 가족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범죄자라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미시건으로 이동했습니다. LG 배터리 공장이 있는 곳이죠. 26억 달러를 투자한 홀랜드 공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핵심이었고 현지 주민들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죠. 홀랜드 시장 낸시 드봇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LG 공장은 우리 도시의 생명줄이에요. 그녀가 강조했죠. 2만 개 일자리, 50억 달러 경제 효과,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일이에요. 시장의 단호한 답변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예요.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억 달러 투자로 만들어진 이 공장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조지아 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SK 공장 근처 주민 데이빗 존슨 씨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그가 주먹을 쥐며 말했죠. 이제 와서 배신하다니 부끄러워요. 존슨 씨의 아들은 SK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직장도 한국 덕분이에요. 그가 말했죠. 한국 엔지니어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을 범죄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경제 전문가들과 만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론 박사가 충격적인 분석을 해줬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제조업 르네상스가 끝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20만 개 직접 일자리, 100만 개 간접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의 답변이었죠. GDP에서 0.3% 감속 이건 재앙이에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젠 소장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첨단 제조업의 핵심 파트너예요. 그가 강조했죠. 이들을 잃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도 한국 없이는 무의미해요. 포젠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TSMC보다 삼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다시 숫자를 정리해봤습니다. 삼성 170억 달러, LG 26억 달러, SK 28억 달러, 현대차 140억 달러, 그 외 중소기업들까지 합치면 600억 달러였습니다. 이 돈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직접적으로만 30만 개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하려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332명을 체포했습니다. 바로 그 핵심 기술자들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미국 정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시 미국 제조업 타격이라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죠. 투자자들은 한국 리스크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애플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아이폰 반도체의 핵심 공급업체였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LG와 SK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600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그 생명줄을 미국이 스스로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농장주 밀러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한국 엔지니어 덕분에 먹고 살았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죠. 미국이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갖고 싶어 했지만 한국의 독립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진짜 카드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600억 달러와 30만 개 일자리,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332명 체포된 한국인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탐내는 기술의 보물창고였죠. 전고체 배터리 전문가, 실리콘 나노와이어 연구진, BMS 설계자들, 쇠사슬은 몸을 묶었지만 미국이 진짜 노린 건 그들의 두 손에 담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 현장에서 체포 명단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말이죠.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었거든요. 미래 기술의 핵심을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현,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연구해온 그는 리튬 메탈 음극 기술로 특허 47개를 보유하고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배 높고 충전 시간은 10분의 1입니다. 이정수, 실리콘 나노와이어 연구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배터리 용량을 10배 늘릴 수 있는 혁신이었죠. 테슬라도 애플도 눈독을 들이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시스템은 배터리 안전성을 90% 향상시켰죠. 전기차 화재 사고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MIT 재료공학과 존 헨리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놀라운 답변을 했죠. 솔직히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5년은 앞선 것 같아요. 이번 체포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건 현대판 기술 탈취 전략이에요. 헨리 교수의 단호한 답변이었죠. 합법적인 체포로 포장했지만 진짜 목적은 기술 확보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사라 윌슨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중국을 앞선 유일한 분야예요. 그녀가 설명했죠. 미국이 이 기술을 놓치면 영원히 중국에 뒤처질 수 있어요. 저는 체포된 기술자들의 이력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죠. 이들 중 80%가 박사학위 소지자였고 평균 경력이 15년이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이었던 거죠. 조현우, 고체 전해질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황화물계 전해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죠. 도요타도, 폭스바겐도 이 기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강수민, 나노 코팅 기술의 대가였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기술은 배터리 수명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수 있었죠. 전기차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이었습니다. 홍재석, AI 기반 배터리 최적화 시스템의 창시자였습니다. 그의 알고리즘은 배터리 성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었죠.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체포된 연구팀장 김영식 씨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도 아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그가 기자들에게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김영식 씨의 딸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아빠가 세계를 바꿀 기술을 연구한다는 걸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죠.
하지만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은영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인류를 위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배터리, 그런 걸 만들려고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남편의 기술을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녀의 대답이었죠. 협력하자고 해놓고 결국 빼앗으려는 거예요. 저는 산업 전문가들과도 만났습니다. 블룸버그 NEF의 제임스 프리스 애널리스트가 충격적인 분석을 해줬죠. 체포된 332명의 기술 가치는 최소 1,000억 달러예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만 2030년에 500억 달러예요. 그의 설명이었죠. 한국이 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드 맥킨지의 램찬드라세카란 연구원도 비슷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의 특허 가치만 800억 달러예요. 그가 말했죠. 중국도,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332명의 체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이 치밀하게 계획한 기술 확보 작전이었던 거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현대판 약탈이었습니다. 체포된 기술자들의 연구 노트와 개인 소지품도 모두 압수됐습니다. 그 안에는 15년간의 연구 성과가 담겨 있었죠. 한국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만든 기술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했습니다. 이들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질문에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에요.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이 기술들을 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의 경쟁 우위가 사라져요. 그의 우려 섞인 목소리였죠. 10년 앞선 기술이 하루아침에 따라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게 됐다는 거죠. 누가 미국에 가서 연구하고 싶어 하겠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체포 명단을 다시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기술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기후 변화 해결의 열쇠, 에너지 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나노와이어, 고체 전해질, AI 최적화 시스템,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수갑을 차고 있었죠.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협력하자고 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현대판 기술 식민지 정책이었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332명의 체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가 탐내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죠. 쇠사슬에 묶인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가 미국의 욕심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거죠. 한국의 무력함이라고요? 아닙니다. 무기의 힘 말입니다. 조지아 사태가 한국을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강력한 무기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랄만한 군사력을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물론 공개된 정보만 취재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죠. 한국의 무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4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4위 수준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4배나 증가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였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다음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바닷속 어디서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해군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SLBM의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사거리 500km, 정확도 오차 1m 이내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급 위력을 갖춘 거였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무사는 탄도 중량 2톤의 사거리 800km였죠.
북한 전 지역은 물론 중국 일부까지 타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핵무기급 파괴력을 가진 거였죠. KF-21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결실이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F-35에 맞먹는 성능이라고 했죠. 한국이 스스로 만든 하늘의 독수리였습니다. 저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KF-21의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자신감 있게 답했죠. 세계 어느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미국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능이죠.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과 능동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초 수준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터키,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까지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사거리 40km의 분당 6발 사격 능력 세계 최고의 화력이었죠.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답했죠. 성능 대비 가격이 최고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어서 선택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는 무려 140억 달러였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대, FA-50 경공격기 48대, 유럽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었죠.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S-21 레드백 장갑차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죠. 독일, 미국 업체를 제치고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30년간 1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호주 국방부 발표문을 분석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기술이 우리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UAE와의 천공방공 시스템 수출도 성공작이었습니다. 35억 달러 규모로 중동 최대 방공망 구축 사업이었죠. 미국 패트리어트, 러시아 S-400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저는 UAE 국방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천공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답변은 간단했죠. 최고의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술 협력까지 가능해서입니다. 수리온 헬기도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가 24대를 도입하기로 했죠. 블랙호크와 경쟁에서 이긴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술의 또 다른 승리였죠.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 목표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죠. 이미 1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제 질문에 그는 자신있게 답했죠. 우리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죠. 정확도와 내구성이 입증됐습니다. 천공 시스템도 드론 요격에서 98%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 장교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군 대위 김정호 씨였죠.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질문에 그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현무 미사일, KF-21, K2 전차의 모든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김 대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가 가리킨 건 하늘을 나는 KF-21이었죠. 저 전투기 한 대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국정원 출신 안보 전문가 박철수 씨와도 만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질문에 그는 놀라운 분석을 해줬죠. 세계 6위 수준입니다. 핵무기만 없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어느 나라든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의 설명이었죠. 특히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폴란드 140억 달러, 호주 180억 달러, UAE 35억 달러,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9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5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고, 루마니아도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체코는 FA50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에서 332명이 체포된 것이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무기의 힘을 가진 나라였죠.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무력함이 아니라 무기의 힘, 이것이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이 보여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332명의 체포가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5천만 국민이 깨어났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건 332명이었지만 분노한 건 대한민국 전체였죠. 한국 전역을 뒤덮은 해시태그가 있었습니다. 자주국방, 자주경제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일주일 후였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분노와 각성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자주국방 강화하자.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더 이상 굴욕당할 수 없다. 다른 시민이 응답했죠. 그 함성이 광화문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보는 국민적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집회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대 회사원 김영수 씨가 말했죠.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을 믿었던 게 바보였어요. 자주국방이 뭔지 아세요? 60대 퇴직교사 이명희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을 갖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 보지 말자는 거예요. SNS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자주국방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죠. 하루 만에 100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비 GDP 3%로 늘리자는 게시물이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죠. 핵무기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갤럽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주국방 강화 필요하다 87%, 미국 의존도 줄여야 한다 82%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 갤럽 관계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보통 안보 관련 여론은 50대 50 정도인데 이번엔 압도적이에요. 국민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했습니다. 국방비 증액 찬성 79%, 자체 방위력 강화 필요 84%,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념을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였죠. 대학가도 들끓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자주국방 토론회가 열렸고 연세대에서는 자주경제 세미나가 개최됐죠. 고려대 학생들은 미국 의존 탈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외교학부 김준호 교수가 발표했죠.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진짜 독립을 할 때가 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첫째, 국방력 강화. 둘째, 경제적 자립. 셋째, 외교적 다변화. 김 교수의 답변이었죠.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해요. 연세대 세미나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 핵심 소재 자급자족 체계 구축,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고려대 학생회장 박민수 씨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런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당당하게 답했죠. 우리 세대가 바꿔야 해요. 더 이상 굴욕당할 순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2030년까지 완전한 자주국방 달성, 그의 확신에 찬 답변이었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예요. 시민사회도 움직였습니다. 자주국방 시민연대가 창립됐고
경제자립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죠. 종교계에서도 지지 성명이 나왔습니다. 전 사회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경제계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경제자립 로드맵을 발표했죠.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축소, 신난방 정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가세했습니다. 기업의 자주경제 실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죠. 중국, 일본, 유럽과의 협력 확대, 미국 편중 구조 개선, 기술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최현정 씨가 말했죠. 1조 원이 아깝다고요? 우리의 자존심은 얼마입니까? 그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태환 씨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주먹을 쥐며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해요. 20대 대학생 이지혜 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당하지 못해서예요. 70대 어르신 김종출 씨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6.25 때 미군이 도와준 건 고마워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그게 영원히 굽신거려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여성계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진정한 평등은 진정한 독립에서 시작된다. 자주국방은 여성의 권익 보호와도 직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층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자주국방 지지율이 92%에 달했죠.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기성세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육군 병장 송민준 씨와 통화했죠. 요즘 부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힘차게 답했습니다. 모든 장병이 각오가 다릅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해군 중사 김대성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가 말했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공군 대위 이준영 씨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어요. 종교계도 지지했습니다. 조계종에서 자주국방은 불교의 자립 정신과 통한다는 성명을 냈고 가톨릭에서도 정의로운 평화는 진정한 독립에서 나온다고 발표했죠. 개신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죠. 종교를 넘어선 일치된 목소리였습니다. 언론도 변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자주 국방의 시대가 왔다고 사설을 썼고 진보 언론도 진정한 평화는 자주에서 나온다고 논평했죠. 이념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정말로 깨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332명의 체포가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굴욕이 각성을 불러온 겁니다. 자주국방, 자주경제, 이 두 단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죠.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475명이 체포되던 그날 미국은 한국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미국은 호랑이를 길들이려다 오히려 잠자던 호랑이를 깨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포머드 맥과이어 20년간 세계 분쟁 현장을 누빈 기자로서 말입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은 처음이었죠. 약자를 누르려던 강자가 오히려 더 큰 강자를 만들어낸 경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죠. 332명의 체포가 5천만 국민을 각성시켰고 그 각성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방비부터 변했습니다. GDP 대비 2.8%에서 3.5%로 늘어났죠. 연간 20조 원 추가 투입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추가 생산, KF-21 양산 가속화, 차세대 무기 개발 확대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85%를 넘었거든요.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2030년 취역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140억 달러에서 2025년 200억 달러로 급증했죠. 폴란드, 호주, UAE에 이어 노르웨이, 체코,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다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K2 전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만난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의 답변이었죠. 기술 이전도 솔직하고 납기도 정확해요. 미국보다 훨씬 믿을만해요. 경제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했죠.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 검토가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이 확정됐죠. 삼성도 유럽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체코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고 폴란드에는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했죠.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전략이었습니다. LG는 인도와 베트남 투자를 늘렸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었죠. S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며 시장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90%를 넘어섰고 배터리 핵심 기술도 100% 자체 보유하게 됐죠.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현대차 공장 앞에서 말이죠. 6개월 전 332명이 체포됐던 바로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절반으로 줄었고 대신 현지 채용이 늘었죠. 핵심 기술진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관리자 존 스미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제 질문에 그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리워요. 정말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투자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그의 우려 섞인 답변이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큰일이에요. 워싱턴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지켜본 미국 정부가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이 솔직한 반응이었죠. 국무부 한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했습니다. 한국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계획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곤란해했습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국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설명이었죠. 반미 감정이 크게 늘었고 자주노선 지지가 압도적이에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을 신뢰한다 25%, 한미동맹 유지 필요 34%, 역사상 최저 수치였죠. 조지아 사태의 후폭풍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자주 국방 강화 경제 자립 추진 외교 다변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죠. 미국 눈치를 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의 배경이 뭡니까? 제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국민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입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의 단호한 답변이었죠.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겠다는 의지예요. 중국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죠. 양국 교역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너지 협력 확대, 극동 개발 참여, 북극 항로 활용 등이 논의됐죠. 현대차 러시아 복귀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기술 협력 확대, 방산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됐죠. 대서양 넘어 새로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인도, 동남아와의 협력도 확대됐습니다. 신남방 정책 2.0이 본격화됐고 인프라 투자와 기술 이전이 활발해졌죠. 더 이상 한반도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6개월 만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에서 모든 나라와 협력하는 중견국으로 변신했죠. 조지아 사태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 분노한 시민들이 모였던 그곳에서 이번에는 자부심에 찬 시민들을 만났죠. 자주국방 성공 경제 자립 달성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민 김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대한민국이 된 것 같아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또 다른 시민 박미경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구나 하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332명을 체포해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미국이 아니라 그 굴욕을 딛고 일어선 한국이 진짜 승자였던 거죠. 이제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상수가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누구의 하위 파트너도 아닌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당당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굴욕이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를 깨운 미국은 지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죠. 한국이라는 호랑이가 어디로 향할지 말입니다. 332명의 쇠사슬이 5천만의 각성을 불렀고 그 각성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는 당당한 나라 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을 약하게 만들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말이죠. 이것이 제가 목격한 6개월의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루아침에 동맹이라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고 억울하게 쇠사슬에 묶인 이들의 눈물이 세계를 뒤흔드는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짜 힘과 자존심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신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기회라 말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의 길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